명예사무소 이성열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건의 개호인 인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교통사고 사건 수임 과정에서 의뢰인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환자 상태가 심각한데 보험회사에서는 약관상 간병비 60일이 최대이고 하루에 한 명 기준으로 된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환자 상태는 심각해서 하루 종일 누가 옆에서 봐줘야 되는데 가족분들 걱정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호 기간, 개호인의 수, 개호의 인정 기준, 개호비의 산정에 대한 모든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개호비는 보험회사한테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기 때문에 지급 여부에 대해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떤 유형의 사건들이 있는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편마비나 하반신 마비와 비슷한 사건은 개호인 수가 0.5인 정도로 보험금이 크지 않아 100%는 아니지만 보험사도 보통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험금이 크게 발생되는 사건에 비해서는 다툼이 적고 개호인 수가 많이 인정되는 사건들에선 다툼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식물인간, 사지마비, 정신과적 질환 문제 등의 사건은 개호인의 수가 많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몸은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데 정신과적 문제가 심각할 경우 누군가가 보살펴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위해를 가할 수도 있고 본인 스스로 자해할 수도 있어 상시 개호가 필요한데 보험회사에서는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큽니다. 자, 또 하나는 노인분들 사건인데 일실 수익은 없고 병원에 오래 입원해서 치료비가 많이 나오는데 개호까지 필요한 사건들도 있습니다. 기대여명도 정확히 알 수 없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지켜보자고만 하는 경우가 빈번해 합의가 빨리 진행되지 않고 개호가 필요한 시점에 불분명성과 보험사가 치료비와 개호비를 상계하겠다는 의사를 표하면서 개호비를 지급해주지 않아 다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반인들도 약관 기준에 대해 기초적인 것이라도 알아야 소송시랑 비교가 가능할 것 같은데 보험사 약관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험회사 기준을 보면 간병비와 가정간호비라고 규정을 해놓았는데 간병비는 상해 1에서 5급에 해당하는 자로 1에서 2급일 경우 최대 60일까지 인정하고 가정간호비는 노동능력 상실률 100%의 후유장애를 받은 자로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 손상으로 사지 완전마비의 환자의 경우 인정되며 1인 이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너무 제한적인 기준을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송으로 가게 되면 개호인을 최대 3인까지 인정해주고 개호 기간 역시 종신까지 인정되는데 차이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개호비를 인정받으면 환자가 어느 정도 상태에 있어야 하고 어떻게 환자에 대해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동능력 상실률 100%의 후유장애를 받은 자로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 손상으로 사지 완전마비의 환자의 경우 1인 이내로 인정하지만 소송 시에는 개호비를 인정받기 위한 과정이 있습니다. 소제기를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법원에서 요구하는 신체 감정을 전문 신체 감정의에게 받아야 합니다. 신체 감정을 통하여 환자의 사고 경위와 어떤 치료를 얼마나 받고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꼭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하반신 마비, 보행장애, 배변, 배뇨장애, 정신장애 등 판단이 되는 경우 상시 개호나 수시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시 개호는 24시간 개호를 하는 것이고 수시 개호는 24시간이 아닌 경우를 말할 텐데 개호인의 수와 개호 시간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체 감정에 있어서 바이블과 같은 책이 이경선님이 쓰신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입니다. 그래서 신체 감정인은 이 책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개호 구분 방법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호를 판단 시점에 따라 기원 개호와 향후 개호로 구분을 하고 개호 시간에 따라 수시 개호와 항시 개호로 구분을 합니다. 개호 내용으로는 장애 종류에 따라 신체 개호와 정신 개호로 구분하게 됩니다.
신체 개요는 9개 항목으로 먹기, 입기, 씻기, 소변 가리기, 대변 가리기, 몸 굴리기, 상지 쓰기, 걷기, 숨쉬기로 일상생활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고, 정신 개요는 5개 항목으로 말하기, 알아듣기, 기억력, 사회생활, 지능을 평가합니다. 개요 요구도 평가의 흐름들을 보면 식물인간, 사지마비, 이상 행동이 심각한 경우에는 상시 개요가 필요함은 물론이고, 이 외에는 신체와 정신 평가 항목을 합한 14개 항목을 평가 점수에 따라 상시 개요, 수시 개요, 개요 필요 없음으로 구분해서 1인 기준 8시간 개요로 인정합니다. 개요 요구도를 평가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신체 개요와 정신 개요를 함께 평가해서 2점, 1점, 0점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이때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상시 개요 판단 기준을 보면 신체 개요만을 평가한 경우에는 9개 중 2점이 7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 신체 개요와 정신 개요를 함께 평가한 경우 14개 항목 중 2점이 10개 이상인 경우, 정신 개요만 평가한 경우 5개 중에서 2점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 부분이 신체에 장애가 없어도 24시간 개요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외에 14개 항목을 평가하여 10점 미만인 경우 개요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10점 이상이면 기본적 일상생활의 3분의 2인 20점까지를 수시 개요로 평가하고, 20점이 넘는 경우는 상시 개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시 개요, 수시 개요, 개요 해당 없음을 신체 개요, 정신 개요 평가를 통한 점수로 구분하고 있으나, 개요의 시간이나 개요인의 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개요인의 수를 약관에서는 1일, 1인 이내로 한정을 제한하였지만, 위에서 살펴봤듯이 최대 3인까지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법원에서는 소수점 단위로 0.3인, 0.5인, 1호인 등 다양하게 하여 최대 3인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감정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100%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규범적 판단도 가미하여 소폭 하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의 판례를 보면 사지마비의 경우 1인, 식물인간 1.5인, 편마비 0.5인, 하반신마비 0.5인 정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서 이륜차 운전 중 사고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및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의식 저하 및 사지마비 상태가 된 의뢰인이 계셨는데, 감정인이 1일 8시간 기준 성인 3인의 개요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판결에서는 결과적으로 1.5인이 인정되어 저희 변호사님이 대응할 예정입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0.5에서 1인 정도 감소된 숫자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 최근 추세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개요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요 기간 역시 신체 감정 시 감정이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만 책에서 개요 기간을 보정 적응 계수를 활용하여 개요 기간을 추정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적용은 어려운 것 같고, 비현실적이라 신체 감정이 판단이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신체 감정이가 참고는 할 수 있으니 책의 내용의 계산식을 살펴보면 개요 기간을 정하기 위한 보정 적응 계수를 사용하는데, 보정 적응 계수는 개호 요구도의 계수와 연령, 지능 지수, 교육 정도를 말하고, 이에 대해 1에서 5점을 부여해 개요 기간은 여명 곱하기 적응 개수 나누기 20으로 계산을 하는데, 예를 들어 19세 고등학교 졸업자가 개요 요구도 개수 10, 지능 지수 100 이상, 남자 기대 여명 생명표상 60.4년이라면 그 계산식에 의해서 약 21.14년이 됩니다. 자, 이렇게 개요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다 알아본 것 같은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개요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 수준에서 인정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의 나이와 장애 상태나 과실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30세 무과실 환자에게 개요인 1인이 10년간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올해 기준으로 보통인구 임금이 약 15만원이고, 일식 수익처럼 월 22일 산정이 아니라 연간 365일 다 인정되므로 월 약 477만원이 되고, 10년 호프만 계수 적용 시 약 4억 6,338만원이 됩니다. 과실이 50% 적용된다 하더라도 약 2억 3천만원 정도 되니 상당히 큰 금액이라 소송을 권유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환자들이 법원에서 판단하는 여명보다 더 생존하게 되면 개호비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감정인들이 개호비를 산정하는 기준을 보면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 책을 참조하고 있는데, 저술된 지가 오래되었고 의학이 발전함에 따라 환자가 기대 여명보다 오래 생존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경우 법원에서는 추가적인 소송을 제기해서 개호비를 인정받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원칙적으로는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 효과가 발생해서 그 누구도 재차 분쟁을 다루는 것이 허용되지 않지만, 이런 경우에는 당초 법원이 판단한 예상 기대 여명보다 길어졌기 때문에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봐서 예외적으로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기왕 개호비에 관한 것인데, 사고가 발생하고 감정이가 인정하기 전까지 개호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기왕 개호비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보상받는 데에서 아주 분쟁이 많은데요. 어떻게 해야 보상받기 쉬운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환자가 상태가 좋지 않고 치료기간이 길어지면서 가족들이 돌봐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변론 종결이 되기 전까지는 기왕 개호비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분쟁이 상당합니다. 저희는 노인분들의 경우 기왕개호비로 소송을 권유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왕개호비가 문제가 되는 것이, 변호사가 있으면 보험사에서 그냥 인정해준다고 생각하고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왕개호비가 개호사건 감정 다툼 시 2년에서 3년이 지속되는데, 2년 동안 인정받아도 무과실의 경우 1억 정도는 인정되는데, 인정받으려면 요령이 필요합니다. 보호자들이 개호 활동을 한 것에 대해 증빙이 되지 않으면 기각되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개호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되도록 인정받아야 할 텐데, 개호에 관하여 증명하는 노하우와 요령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설명드리면, 기왕 개호비를 인정받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거를 꼭 마련해야 하기 때문인데,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기법에 대한 방법이고 두 번째는 시점에 대한 방법입니다. 먼저 기법에 관해서는 환자의 상태를 판사에게 잘 알려야 하기 때문에 가장 인정받기 쉬운 게 카메라로 24시간을 촬영한 다음 빨리 감기로 단축 요약해서 판사가 보기 쉽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고생은 조금 필요하겠지만 2년에 1억은 일반인이 나가서 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꼭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시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감정이가 판단한 것에 대해 판사가 마음대로 줄이거나 늘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체 감정 받을 시점부터 감정이에게 현재 이러이러하게 개호를 하고 있는 상태다 라고 알려야 합니다. 현재 개호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기 때문에 필요할 것이라는 자료를 모아서 신체 감정 시 감정이에게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하여 최대한 개호인의 수를 많이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측에서 반박하게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게 가깝게 만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왜 변호사한테 꼭 맡기는 게 좋은가, 이것에 대해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반인들이 보험사와 싸워서 전문가만큼 인정받기는 실제로 매우 어렵습니다. 개호비 인정 기준을 알기도 어렵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전문인이 아니라면 쉽지 않습니다. 개호비는 인정 금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만큼 입증 책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필요할 것이고, 추후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는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 변호사비를 받아올 수 있는데 변호사를 쓰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개호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알아봤고요. 저희가 변호사를 써야 되는 이유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중요한 정보를 요약해서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